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6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틀 연속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빅 이벤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26, 27일 FMC 회의가 있죠. 또 2분기 GDP 발표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그 아마존, 애플 기업 실적들이 대기 중에 있는데요. 시장이 관망세를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에 따른 혼조세의 마감이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하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45분 정도에 마이너스 1%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 FMC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FMC는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보면 미국은 악재를 미리 시장에 내보내서 그 악재를 예비치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장을 방향을 바꿔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예비치에 맞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힌 게 아니라는 거 이것만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인정을 안 합니다. 가끔 보면은 미국 시장도 참 애매한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0.75% 금리 인상보다는 지금은 그 이후에 연준의 뷰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소극적으로 대응할 거냐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대응할 거냐 이거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0.75가 아니라 1%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0.75 올리고 0.5 올리면서 천천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연준은 0.75만 하고 뭐 상향에 따라 0.5, 0.25 뭐 이런 얘기도 그 이후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뭐 그런 모습이 시장의 뉴스가 좀 있습니다.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준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유가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100불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지난달보다 월 평균 가격이 거의 10불 정도 내려왔습니다. 10불. 지난번에도 10불 내려왔을 때 0.3% 정도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1이 나왔으니까 9 밑으로 내려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가 하나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유가가 영향이 있을 뿐이지 다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도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있다면 사실은 유가가 내려왔어도 인플레이션이 9.9 전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6월보다는 유가가 96불이니까요 배럴당.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세기를 박는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연준은 그거에 대해서 환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표라는 것은 한 번 봐서는 안 되고요 3번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한 번 꺾이니까 환호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올라와서 실망하는 모습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지표는 3번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은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시그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죠.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또 댈러스 여는 그 제조업 활동 지수가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데요. 이번에 마이너스 22.6입니다. 2020년 5월 이후로 최저치가 됐다고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 침체 시그널로 나타나는데 자네 델런이라든가 연준 관계자들은 이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둔화라고 얘기합니다. 둔화. 이번 주에 발표된 2분기 GDP 예비치가 있습니다. 지난번 1분기 때 마이너스가 나왔죠.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만약에 GDP가 마이너스 2번 연속으로 나오면 일반적으로 침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연준이나 자네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 이거 한번 궁금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이 연준은의 이 수장들이나 연준 의원들은 시장이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을 한 1년 이상 부인합니다.
지난번에 서브프라임 모의도 벤버냉키가 1년을 딱 1년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도 아니라고, 이길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제롬 파월이 버틴 게 1년이었습니다. 근데 침체도요, 지금 거의 1년 얘기 나오고 1년 정도 다 됐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오면 이제 침체 인정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요? 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체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침체를 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요, 못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침체도 경험하는 아주 황당한 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너무 더디게 대응하고, 그렇죠? 공격적으로 선제 대응을 못한 게 잘못하면 악재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침체란 발언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 실적에 따라 시장이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요 근래 시장이 악재를 외면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 실적에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다우는 0.28% 상승으로 끝났네요. 4시 한 40분쯤에도 마이너스는 0.1% 정도 마이너스였는데요. 플러스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나스닥 0.4% 정도의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계속적으로 좀 보면 다우는 60일선에 걸쳐있는 모습이죠. 네, 여기서 뭐 싸움을 계속하는 상황이고요.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잘 버티고 있죠. 나스닥 60일선 위에서의 싸움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 시장을 100%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재를 외면하고 호재를 볼 때는 약세장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랠리는 보통 베어마켓 랠리고요. 그 랠리가 끝나면 급락으로 간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물론 100%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확률적으로 그게 많았다는 거죠. 호재만 민감한 시장은 나중에 가면 대가를 꼭 지불을 하더라고요. 왜냐? 누군가가 올려야 되는 사명감이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호재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털어버릴 때는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물론 뭐 미국 시장의 중간 선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 방어에 외환 보유가 급감했다는 뉴스가 어저께 좀 잠깐 있더라고요. 보니까 6월 달만요, 지난달만 94억 불을 썼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달러가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가짜란 얘기겠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주가는 가짜라는 얘기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환율을 방어해서 올린 거니까요. 그쵸? 환율을 방어해서 올린 거니까요. 지금 보시면 그 와중에도 지금 계속 올라오려고 막 이 원달러가 계속 막 파란불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보면 지금 환율 방어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확인시키고 있거든요. 괜히 달러만 소비하는 건데, 물론 뭐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큼은 뭐 비용 들어가는 것도 뭐 해결되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환율 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달에도 그 외환보유가 급감했을 확률이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6월 달에도 누르는데 계속 올라왔잖아요. 누르는데 올라왔고, 지금도 누르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환율은 지금 고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러다가 꼭까질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꼭까질 수도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밖에 알 수 없죠. 왜냐면 우리가 다른 건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재료는 알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지금 환율은 새로운 고가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2400을 회복을 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시속 매수를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어저께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코스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900억? 1900억. 요즘 외국인이 좀 사고 있죠? 그렇죠? 외국인이 좀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총 해봐야 1조 조금 넘어요. 1조 좀 넘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계속 살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의 삼성전자에 달렸다고 봐요.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산 금액 물량이 약 1000만 주 정도 됩니다. 1000만 주. 이 물량이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외국인이잖아요. 현재까지 계속 매수했던 건 개인이었지만,
실제로 시장 주도는 외국인이었어요. 그 외국인들이 매도로 주간을 시장을 인도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얼마나 들어온지 싸움입니다. 1000만이 들어서 많이 들어온 거 아니야? 했으면 65억 주기 때문에 그게 많지 않습니다. 매도한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얼마나 더 사는지를 우리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